자, 여러분, 이제 5월 3주 두 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골프과는 이 수업을 화요일 날 이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과는 이제 수요일 날 이수하겠죠. 지금은 선생님은 그 전주에 지금 녹화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 차질 없이 정해진 날짜에 그 계약을 해서 이제 학교에 와갖고 그 전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좀 뛰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번에 했던 부분서부터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76쪽을 펴놓고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서이서이 여기 했었죠. 할머니의 신 목청을 뒤로 밟으며 그것은 구렁이죠.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 뒤쪽에 있는 그 공간, 집 뒤에 있는 공간을 뒤란이라고 합니다.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보통 이 전라도 지방에 가면 그 농가주택, 옛날 농가를 보면 집이 있고 뒷마당이 있고 그 뒷마당을 지나면 대나무밭이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밭. 이 대나무밭은 그 공기가 좀 따뜻한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나무밭이 없습니다. 이게 형성되기 어려운데 그 전라도는 굉장히 많아요. 집 뒤에 이렇게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대밭이었다. 호랑이가 많을 때는 이 집 뒤에 있는 대나무밭에 호랑이도 와 있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그치? 바람 부는 날 대나무밭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그 시원합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도 들고요. 또 비도 내리면 그 소리가 굉장하죠. 그쵸? 대나무밭에 내리는 빗소리 이런 걸 갖다가 잘만 녹음하고 ASMR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잘만 틀어놓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꾸준하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청하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나무밭에 그 비 내리는 소리, 바람 지나가는 소리는 굉장히 좋아요. 자,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알 성에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는 듯 할머니는 방안을 허이 둘러보면서 새로운 세상이 온 것처럼, 그렇죠? 오랜만에 온 사람처럼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뭐였다?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서 고모가 구렁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끄덕거린 거죠.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가 사람들을 외할머니가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여기 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 내려온 이야기, 대숲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갖춰서 바라다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긴 시간에 있었던 걸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소설쓰기에서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렇죠? 이건 요약이다. 요약. 이렇게 얘기했죠. 소설쓰기 한 방식이에요. 요약이 없으면 우리는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길하던 시간을 있는 그대로 다 적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요약을 통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가면서 소설을 쓰는 거죠.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해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는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 고랑을 타고 베갯잎으로 축축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께 부탁했다. 사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린 이후 그때 은재야 그치? 국군으로 갔던 외삼촌이 죽은 다음에 외할머니가 빨갱이는 다 죽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싸웠었죠. 처음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음욱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보았다 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다 메었다. 사분도 별스러운 말씀을 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분이라는 건 그 뭐가 되는 거야? 사돈을 갖다가 사돈 부인을 높이는 말이죠. 사돈 부인을.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얘한테서 이야기를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아뿌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웠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 게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어서 매미나 잘 추리시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여기에 이제 뭔가 이게 서로 갈등하던 가족이 손을 잡고 화해를 하면서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 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쳐 험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요. 그 옛날에는 우리는 그 집을 지키는 그 터주대감이라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신이 되게 뭐냐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뱀이야, 뱀. 그걸 갖다 이제 집뱀, 터주대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손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 남기고 모두 그 큰 방에서 물러나왔다. 그렇죠?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 대숟갈 흘려놓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 안에 있는 아들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큰아들이고요. 밖에 있는 아들은 빨치산에 나가서 이제 죽은 구렁이로 돌아온 작은 아들이죠. 마지막 밤에 다 터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돌보아야 되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다 콱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내가 그 낯선 사람에게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아버지가 끌려가서 혼났잖아요. 그렇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마도 굉장히 지루한 건데 거기에 정말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장마가 끝났다.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과거의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은 할머니가 나를 용서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용서하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용서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떻게 보자면 한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 속에서 민족의 비극을 발견하고 그런 걸 어떤 걸로 무엇으로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데올로기를 좌냐 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민족적 동질감,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거가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구렁이가 왔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겪었던 그 좌파, 그쵸,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그 아들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국군이었던 죽어간 국군이었던 외할머니가 대신 짊어지고 그걸 대신해주고 서로 위로해가면서 갈등은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족의 사랑만이 이러한 험난한 민족적 비극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걸 갖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나 또한 어린아이에서 하나의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비극의 남과 북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정리. 시점의 특징. 이건 몇 인칭 시점이에요? 나가 등장하니까 뭐가 돼야? 그쵸? 선생님이 그랬죠. 나가 등장하면 몇 인칭? 1인칭이란 말이야.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1인칭인데 여기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할머니하고 외할머니입니다. 내가 주인공을 바라보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점과 또 약간 그 앞에 나왔듯이 어른의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면서 동시에 관찰자 시점이면서 어린아이의 시점하고 어른의 시점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작품의 객관성을 부여한다. 어린아이의 시점은 비합리적인 믿음을 비판 없이 묘사한다. 뭐 죽은 사람이 뭐 구렁이가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하나도 없어.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걸 안 믿으니까 비판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남북 이데올로기, 북이냐 남이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거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이 작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싸웠기 때문에 민족은 비극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예 다루지 않고 순수한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 잠시 등장하는 어른의 시점은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어린 관찰자가 이렇게 놓치는 것을 보완하고요. 회상을 통해 이념이 바로 남과 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이념이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 죽음을 의미하고요. 삼촌의 환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 활동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갈등에서의 전환점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구렁이가 등장해서 이제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를 하게 되니까 갈등에서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이데올로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현실과 좀 벗어난 그런 믿음의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현실하고 좀 벗어난 믿음의 체계. 세상은 오로지 가진 자들을 갖다 없는 자가 타도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건 약간 현실에서 벗어난 좀 그냥 믿음 체계죠. 그럼 우린 그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고. 그치? 우리를 저 사람이 사회를 개혁하자고 비판한다. 저놈은 빨갱이가 틀림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데올로기인 거야. 그치? 그런 건 이데올로기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에 매달려갖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이데올로기적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는 전 세계가 이데올로기가 의미가 없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가보면 저게 공산주의 국가인지 무슨 국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 알 수 있는 건 독재 국가라는 거야. 북한 가봐, 북한. 북한 가보면 저게 뭐 말로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는 저거는 그냥 왕조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괜히 그 왕조 국가, 저개발된, 민주화가 덜 된 왕조 국가인데, 조선시대나 다를 바 없는 국가인데, 그걸 갖고 공산주의다, 뭐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쵸? 잘못된 거죠. 진짜 공산주의 국가라면 저런 식으로 그 독재, 정권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진 않겠지.
그치? 그다음에 중국처럼 뭐 시진핑 혼자서 다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막 망치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더라도 뭐 민주주의 국가인데 보면 국회의원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그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준단 말이야.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좋은 나라, 어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나쁜 나라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대립적으로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렇죠? 선생님이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진짜 이건 그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다라 그래갖고 막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의 내용에 맞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해야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바라보고 그런 걸 개선한다면 그건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일제 때 일본하고 그 3.1운동을 통해서 한바탕 붙는단 말이야. 얘네들이 근데 일본 애들이 무력으로 그걸 점령을 했어. 짓밟았다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저 일본 놈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흩어져서 만주에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애들이 뭐가 되는가? 만주에 뭐 장개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민족주의로 남은 거고요. 그 저기 소련이나 이쪽에서 뭐 무기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그쪽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게 그대로 일본이 지고 나서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갖고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을 했고, 그대로 바로 전쟁으로 나타난 게 6.25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았던 의미 없는 전쟁일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장마의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가족의 비극과 민족의 비극을 상징한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할머니,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무속신앙을 철저히 믿는 외고집을 갖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만약에 오늘날 살아계셔갖고 저기 교회 다녔다면 이 할머니는 거의 뭐 완전히 뭐 저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거 편말 들고 어쩌면은 저기 종로 이런 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외할머니 침착하고 지혜롭다. 근데 이 할머니도 무속신앙을 믿어. 이 무속신앙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 할머니하고 이 할머니는 서로 공통적인 어떤 동질적인 기반이 있는 거야. 그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납니다. 어린이답게 분별력이 부족을 하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래는 전후소설, 전쟁이 끝난 그 6.25 전쟁을 갖다 배경으로 하는 그런 주제로 삼는 소설이고요. 중편소설, 이 단편소설보다는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 부분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앞에 있는 걸 구해서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성장소설,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런 비극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커나가는가 하는 정신적인 성장을 다룬 소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장소설의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유아적인 아직 생각이 아주 어린 그런 존재가 어떤 걸 겪으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더 큰 인간형으로 이렇게 커가는 이야기를 다룬 게 성장소설이에요. 이 성장소설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작가가 현대의 성자로 알려진 독일 출신의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나와갖고 이제 그 나이가 드신다면 스위스에 가서 살면서 소설 뭐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이런 소설을 썼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성장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데미안 같은 거 보면 그치 알이 하나 있고 새는 그 알을 깨고 나오고, 알을 깼다라는 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알을 깨고 나온 새는 날개를 펴고 뭐가 된다? 날아간다. 누구를 향해서? 아프락소스라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라는 인간의 그 어떤 영적인 성장 이런 걸 다루는 그 유명한 소설로 유명하신 분이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있습니다. 데미안, 데미안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으려면 굉장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좀 몰입이 돼야 돼, 몰입. 그래서 이 데미안을 읽을 때는 주변에 핸드폰이라는 것도 꺼버리고 조용한 시간에 자기 방에 앉아서 이렇게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6.25 동란 중, 공간은 시골 마을이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성격은 그 당시 사실적이고 상징적이고, 이 구렁이나 장마 같은 게 상징적이죠.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다. 주제는 이념 대립,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성을 유지했다. 이중적인 시점이 드러난다. 어린아이인 나와 어른이 된 나. 방언,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냈다. 이 사투리를 막 쓰다가 보니까 그 인물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주 시골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할머니하고 할머니들이 서울말씨를 쓰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은 아주 그 뛰어난 하나의 작품으로 6.25를 치유하는 그런 작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는 뭐가 됐다? 그 소설, 그 장마라는 소설을 갖다가 썼죠. 그렇죠? 장마라는 소설을 썼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가 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면 개를 훔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저기가 와요. 선생님이 그 와콤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 글 위에다 이렇게 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글이 안 되거든요. 와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 국어, 의문, 그렇죠? 의문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계약한 다음에는 이런 다른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인터넷 수업 그리고 온라인 강좌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의문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음 동안이 이런 걸 공부했죠. 우리 국어에 대한 그런 이론 공부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단 그 와콤이라는 게 와야지 그걸 막 써가면서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과제를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과제는 바로 뭐냐? 과제는 여러분의 책 82쪽 페이지 82쪽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1번 문제를 갖다가 읽고 거기 나오는 답을 갖다가 이렇게 좀 달아보세요. 답을 갖다 달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걸 갖다가 먼저 다뤄주면서 뭐가 된다.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답을 다세요.